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복 많이 받으시고. 뭐 클로가 있어요? 깜짝 놀랐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올해 이제 복 받는 거는 합격하는 거네, 그죠? 다른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건강 원래 건강한 거고. 합격하는 게 복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본서 다 챙겨 오셨어요? 네. 기본서로 이제 처음 수업을 나가는데 이제 처음 조금 식구가 조금 늘었네, 그죠? 확 늘어야 되는데 좀 주위에 좀 데리고 오세요. 같이 공부 좀 하게. 놀고 있는 분들하고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 같이 좀 데려오세요. 우리 학원에.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또 소개하고 입문 과정 때 한번 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고 또 바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10월 달에 여러분들 시험인데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은 또 훅 갑니다. 한 4월 달부터는 좀 더디게 가는데 5월 달부터는 10월 달까지 금방 가요. 시간 막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니까 미리 좀 여유 있을 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적고 또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또 크게 대답하시고 그래야지 수업 시간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과목이 몇 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으로서 이 과목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과목 이름. 간단하네. 중개사법. 정확한 명칭은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목이 2차 과목으로서 한 과목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혹시 잊어버리는 거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과목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민법하고 공법 같은 경우에 특히 등기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읽어보고 설명 듣고 해도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있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진행이 되지. 그럼 가만히 있어요. 뭐. 자, 다른 과목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쉽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책을 혼자서 막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아. 대충은 아는데 암기는 잘 안 되죠. 암기는 원래부터 안 됐던 거였기 때문에 암기는 잘 안 된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쉽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이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습니다. 양이 적어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과목의 파트가 3가지 파트가 있는데 법령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만 조문수가 몇 개냐 하니까 11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11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항수가 우리 총 과목 우리 과목 문항수가 몇 문항 나옵니까? 40문항 나오죠. 우리 한 과목 40문항 나와요. 40문항 나오는데 이 법령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대체적으로 28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셨어요. 40문항에서 28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몇 퍼센트 차지하는 거예요? 70%.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죠? 한번 들었거나 아니면 한번 공부했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28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118조 조문에서 28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당 보기가 몇 개예요?
한 문제당 보기가 5개잖아. 그죠? 그러면 28문제면 총 보기가 몇 개예요? 140개. 자, 너무 빨리 대답이 나옵니다. 좀 방송 분량도 생각해 줘야지. 좀 틀려주고 이래야지 사람이 140개 바로 뭐. 안 돼요. 그러면 120개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좀 이렇게 틀려주고 해야 돼요. 자, 140개의 지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118개의 조문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18개의 조문인데 140개 만들려면 118개 다 쓰는 겁니까? 다 써야죠. 다 쓰고도 모자라네 지금. 맞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양이 적다 이 말이에요. 문항수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분량이 적다. 적은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지. 양이 적은데 문제수는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내용도 쉽고 양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어렵게 또 헷갈리게 또 말을 해보세요. 네? 지저분하게 뭐 또 평소에 쓰는 말들, 자기 본인들이 쓰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학원에 가면 아리까리하게, 디테일하게, 알쏭달쏭. 하여튼 뭐 이렇게 각자마다 쓰는 용어가 틀려. 그래서 좀 그렇게 낸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세부적으로 나와요. 문제가 어렵게 내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다 바꾸니까 조사 하나하나까지 다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숫자 마찬가지. 우리 과목은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과목하고 공부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문제를 맞추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대부분의 내용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한다는 얘기는 막 이게 저처럼 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이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머리는 되는데 다른 걸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는 힘들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된 게 암기한 거냐 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암기된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냐 물어봤을 때 뭐 등록관청이다, 시도지사다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1초 만에. 며칠입니까? 그러면 뭐 7일, 10일, 5일 이런 식으로. 자, 대답이 막 누굽니까? 그런데 보자 그러면서 막 보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답이 늦게 나온다든지 또 그러면은 이거는 공부가 좀 암기가 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뭘 보고 암기할 거냐 하니까 나중에 좀 기본서 지나면은 요약집 나올 거예요. 요약집 나올 건데 요약집 보고 암기를 계속 하시면 돼. 요약집은 제가 판사한 내용 그대로 들어있어요. 입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서 같은 형태를 요약집을 통해서 반복해서 10월달까지 암기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론을.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합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격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합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과목 때문에 합격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목 때문에 합격생들 대부분 다 그래요.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했다. 다 합격자 모임 가면 다 그래 얘기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목이. 그래서 효자 과목이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과목이 몇 점 맞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몇 점. 몇 점 맞으면 됩니까? 네, 80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최소 80점. 그래서 80점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80점 이상이. 그러면 우리 사신문항에서 80점이 나오려면 몇 개를 맞춰야 돼요? 입으로 틀린 거죠?
맞아요. 역시 방송을 안 해.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80점이 나오려고 하면 40문항에서 80점이 나오려면 몇 개 맞춰야 돼요? 32개가 나와야 돼요. 32개. 32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몇 개 틀립니까? 8개 틀려줘야 돼요. 8개만 틀려줘야 돼요. 8개. 그러니까 최소 80점 이상이고 저의 목표는 90점이에요. 90점. 90점이면 4개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틀려주면 되고. 그럼 실수로 2개 틀리고. 그럼 4개 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90점을 만드는 거예요. 본고사에서. 되겠죠? 네. 됩니다. 혼자 한 사람 됩니다. 한 사람. 자, 하여튼 최소 80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80점을 맞았어. 우리 과목에서. 그런데 불합격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무슨 과목 때문에 불합격한 거예요? 왜 굳이 또 공법이겠죠. 그래요? 자, 뭐 공법일 수도 있고 뭐 공시세법일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0점 맞아주면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우리 과목은. 자, 근데 77점을 5점 맞았는데 불합격했다. 그럼 무슨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80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 80점 이상에 무조건 나오도록 해요. 무조건 유지되도록 하셔야 돼요. 한번 점수가 좀 올라가면 또 잘 안 내려옵니다. 올라간 그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의 특징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과목의 구성이 또 있어요. 구성이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파트가 3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어요. 두 번째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중개 실무 이렇게 파트가 3가지 파트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 보니까 우리 40문항에서 26개에서 한 28개 정도 나왔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구분했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법령 파트가 22개 나왔어요. 좀 작게 나온 거지. 22개. 22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파트에서는 5개에서 6개 나왔는데 작년에 여기 9개 나왔어요. 9개. 비중이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기에 중개실무 쪽에서 6개에서 7개 나오는데 여기 9개 나왔어요. 9개.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좀 비중이 좀 늘어나는 추세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28개 나왔다 했을 때 몇 문제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다 맞추면 제일 좋겠죠. 28개. 다 맞출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26개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지. 한두 개 정도 실수해야 돼. 저기에서 막 5개 틀렸다.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진 않죠. 떨어질 수 있겠지만 힘들다는 얘기지. 5개 틀렸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여기 6개 나왔죠? 그럼 몇 개 맞추면 돼? 3개 정도 맞추면 돼요. 그 말은 반 정도 맞추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6개 나와야 되겠지? 그럼 몇 문제? 3문제 맞추면 돼요. 반 정도 맞추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절반만 맞추면 돼. 반 정도만. 플러스 하면은 몇 문제? 32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80점이 나왔죠? 여기다가 네, 각 파트별로 한두 개씩 더 맞추면 9점 나와요. 한두 개 더 맞추면 9점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9점 맞추는 거지. 공부는 우리가 거의 뭐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합니다. 완벽하게 다. 작년에도 뭐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4개 틀리고 그렇게 많이 맞췄어요.
합격생들 보니까. 자, 우리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또 쉽게도 안 내요. 그냥 공부한 만큼,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시험 문제를. 다른 과목에서 약간 난이도를 조절해요. 우리 과목은 그렇게 조절할 난이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렵게 낼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 뭐 공법에 투자하는 시간 10분의 1만 투자해도 우리는 성적 많이 올라갑니다. 공법 열심히 막 공부를 해도 50점 맞기 힘들어요. 50점 맞기. 공부를 진짜 많이 해도 50점 나와. 진짜. 60점, 70점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좀 많이 없어요. 그분들은 반에서 뭐 이렇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격생들은 80점대 중개사법, 그럼 나머지 두 과목은 50점대, 55점, 57.5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좀 40몇 점, 47.5, 42.5점 받은 사람도 중개사법 92.5점 받아 합격해요. 합격.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 공부를 수험 준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점수를 잘 파악을 해서 버릴 거 버리고 더 투자 공부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 공부. 자, 이제 한번 진도로 나가 볼 건데, 이제 우리 1년에 딱 이제 한 번 하는 거 있어요. 한 번 하는 거. 연역을 말하는데, 연역. 부동산 중개업 유래라고 있어요. 유래 및 발전 과정. 요거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이제.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자,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정도 건질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편안하게 듣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유래인데, 시대를 4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려시대로 가요. 고려시대고, 내 고려시대 전에는 몰라. 하여튼 고려시대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상인이라고 있어요. 상인. 그 사람을 뭐라 불렀냐 하니까 객상주인 해서 객주라고 불렀어요. 객상주인. 그다음 이제 객주 밑에 구체적으로 물건 거래에 흥정 붙이는 사람, 이거를 이제 거간이라고 불렀어요. 거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겠지. 자유롭게. 이거 자유업 시대다. 자유업 시대. 그래서 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무슨 의미냐면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 기원 알죠? 시작인 건 시작. 기원이에요. 객주, 거간들이 효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 고려시대로 이제 끝나고 고려시대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로 갑니까? 조선시대죠. 조선 맞아요. 조선시대. 이걸 몰라가지고 다른 학원에서 막 1시간 동안 막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시대인지 몰라. 다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외국 사람들. 자, 조선 초기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거간들이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렀어. 취급하는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소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무슨 거간? 예? 크게 얘기하세요. 속삭이지만 크게 얘기하세요. 무슨 거간? 우거간. 한자를 썼겠죠. 한자. 소우. 우거간. 그 외에도 뭐 다른 물건은 포목 같은 포목거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럼 집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했을 때는요. 집거간은 아니겠죠. 인간적으로. 집거간은 아니고 무슨 거간? 가거간이라고 해요. 집가자를 써가지고 가거간 이렇게 불렀겠지. 또 같은 말이 뭐냐 하니까 가거간. 같은 말이 각회. 곽회라고 했고 집에 대해서 주름 잡는다 해가지고 집주름이라고 불렀어요. 집주름. 집에 대해서 좀 주름 잡는다. 집주름.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다 보시면 되고 이 각회, 가거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최초의 소장님으로 보는 거지.
최초의 중개업자. 지금은 용어가 중개업자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1890년에 자유롭게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대로 하겠지. 그러니까 거래 질서가 문란해져. 그래서 그걸 확립하기 위해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중개를 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주 거간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중개업에 관한 법이다 보시면 돼요. 법제. 최초의 법이다 이 말이지. 최초의 법.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 무슨 시대로 가요? 우리나라. 네? 외국에서 온 게 확실하네. 무슨 시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자, 일제 초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수탈, 식민지 정책을 다시 펴기 위해서 잠시 객주거간 규칙 폐지합니다. 폐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유롭게 중개업 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1922년이 되겠네, 그죠? 일본이 법을 또 이제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또 법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의 이름이 소개 영업에 관한 취체라는 말이 단속이에요. 단속. 소개영업 취체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개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근대화된 법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제시대 끝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해방이 되겠죠. 해방됐죠. 네, 해방이에요. 해방 후 이제 1960년대 61년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또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요거랑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게 소개영업법이에요. 소개영업법을 만들어서 누구나 신고를 하면 중개가 가능했다 보시면 돼요. 이 소개영업법은 혼인소개, 직업소개뿐만 아니라요. 다 모든 민사중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민사중개를 규율 대상으로 했다 보시면 돼요. 1961년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80년대로 넘어옵니다. 1983년이에요. 1983년. 자, 이때 1980년대, 83년도, 이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태어나셨죠? 맞아요. 80년대. 딱 보니까 80년대에 태어났네. 일부 제외하고. 자, 8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때는 애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러면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발전이 돼요. 88년도에 올림픽 모르겠네, 그지? 88년도에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이라고. 자, 그래서 80년대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대처하기 힘들다 해서 부동산만 따로 이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통해서 중개가 가능했다. 자, 이제 이때 중개업법이 84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19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제1회 시험이 몇 년도? 85년도예요. 85년도에 제1회 시험이고 여러분들 시험이 몇 회입니까? 34회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또 안 맞아. 예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친 적이 있고, 그죠? 1년에 또 한 두 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이제 해서 34회까지 왔단 말이지. 짧진 않죠, 그죠? 기간이. 85년도부터 시험 쳤으니까.
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85년도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85년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85년도는 제가 태어나고 10년 뒤. 자,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10년 뒤란 얘기지. 그러면 저는 무슨 띠입니까? 저 토끼띠예요. 대단하십니다. 토끼띠. 토끼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토끼띠? 또 토끼띠. 안 계세요? 토끼띠. 토끼띠 무조건 합격인데. 토끼 합격이에요. 그럼 본인이 토끼띠가 아니라면 가족 중에 토끼띠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족 중에 토끼띠 있다. 3명 있어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토끼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토끼 관련 무조건 합격이지. 매년 토끼띠를 합격이에요. 매년 얘기할 거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무슨 띠든 간에 올해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하세요. 여기 아시겠죠? 여기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이 10개월 좀 남았는데 이제 쉽지 않아. 이게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게 또 방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좀 이렇게 또 공부보다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요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해 가지고 11월 달에 합격자 모임 때 다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그러려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뭐 힘들거나 이렇게 좀 뭐 어려운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은 와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또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1999년도예요. 1999년도 부동산 중개업법 이거를 약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등록을 통해서 중개업이 가능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등록제로 바뀝니다. 등록제로. 그러면서 각종 규제들이 조금 완화가 돼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2005년에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름이 이제 법률명이 변경이 됩니다. 법률명이 변경이 되죠. 부동산 중개업법이 뭐로 변경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뀌어요. 여전히 등록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들어갔다 이 말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2005년도부터. 자, 그런 다음에 2014년도에요. 2014년도. 자, 2014년도에 이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뭐로 분리되냐면 한 개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법령 파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요. 바뀐 게 아니고 분리. 나뉘는 거지. 따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27호, 28호, 27조, 28조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따로 떨어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되면서 법률명이 또 바뀌고, 자, 최근에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그대로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붙어요. 등에 관한 법으로 바뀌어. 관한 법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구성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라고 등이 붙었잖아요. 등이 붙었죠? 그래서 이 등이 붙었기 때문에 세 가지고 이제 요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간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간 거지. 공부해야 될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토지 거래 허가가 원래 이제 공법이었는데 우리 파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개업의 윤회 발전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외웠었어요. 뭐 자인, 자허, 신허 등 외웠었어요. 막 이런 거 막 외우는 거 한참 유행할 때 자인, 자허, 신허 등 이러면서 막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해야 돼요? 허가받아야 등록해야 돼요? 지금 현재 등록해야 돼요. 등록제잖아요. 다 등록이잖아요. 지금까지 다 등록이에요. 이때서부터 99년도부터 등록이. 지금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등록하면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 안 하면 불법 중개업이다. 그거 한 가지 알아두십니다. 여기서 다 몰아내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연역 통해서 그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22페이지입니까? 자, 거기 보시면 22페이지에 총칙이라 해가지고 서설 줄을 한번 꺼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밑줄 좀 제목 하나 꺼보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큰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밑줄 긋고요.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제2절 법 제정 목적 있죠? 예. 요 세 가지를 볼 건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합니다. 기본 개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인데 모든 법이 1조는 목적으로 보통 돼 있어요. 2조는 용어의 정의. 모든 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법도 1조의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그죠? 목적인 거지.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은 예전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왔어요. 매년 나온 건 아니겠지. 2, 3년에 한 번씩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목적이 개정이 된 지가 10년 정도 됐어. 10년요. 근데 개정된 이후에 목적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매년 낼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 목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만약에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목적을 냈다. 그러면 그럼 맞춰달라 이 말이지. 맞춰달라. 이걸 그냥 주는 문제예요. 목적을 냈다는 거는 그냥 한 문제를 이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하게 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네, 그지? 자, 목적. 우리 법의 최종 목적은 공부는 간단합니다. 그냥 목적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공부 끝이에요. 할 거 없어. 그냥 목적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시험 대비는 끝난 거지. 왜? 목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이것이 목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문제 나오는 거는. 자, 그래서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게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인 거죠.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다. 자, 두 번째가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 제고. 전문성을 높이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국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얘기지. 궁극적인 목적, 2차 목적, 간접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네 가지 목적만 암기하면 끝이에요.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냥.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목적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그 규정들 자체가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목 같은 거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공부는 이제 시작이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용어 자체를. 용어가 익숙해지면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법 규정, 우리가 알아야 될 규정이 뭐가 있냐 하니까 대표적인 업무가 거래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이런 업무가 있고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뭘 작성하냐면 확인 설명서라는 걸 작성해요. 확인 설명서 작성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 이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개업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이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되어 있구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어차피 각각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뭘 알아야지 일을 하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교육 제도가 있어요. 이런 규정들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불법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니까. 적법하게 중개를 해야 되겠다 이 뜻이겠지.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도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이런 규정들은 세 번째 목적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국민경제 이바지하고 관련돼 있는 건 뭐겠습니까? 경제는 돈이죠. 그러니까 얼마를 받느냐.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규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험 문제는 관련 규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목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목적 아닌 걸 내겠지. 그럼 목적 아닌 게 어떤 거냐? 자, 예시 형태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목적이죠. 목적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 나온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이렇게 나와.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이렇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분명히 공인중개사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왔거든. 다른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랑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지. 그래서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하면은 이건 목적이 아닌 걸로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시로 공인중개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거 목적 아니잖아. 그죠? 자, 전문성을 제고한다가 목적이죠. 뭐라고?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이거 목적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 여기 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라고 나왔다. 뭐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목적 아니에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돼.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요. 그렇게. 뭐 어렵게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저 있는 글자하고 다른 글자를 내요. 다른 글자를. 그게 틀린 목적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됩니까? 근데 뭐라고 되겠어? 적절하게 규제하겠다, 규율하겠다. 적절한 규제, 적절한 규율. 목적 아니지. 자, 국민경제 이바지가 목적이죠. 근데 뭐라 냅니까? 국민 재산권 보호해 주겠다. 좋은 말이지. 목적 아니에요.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 좋은 말이죠. 목적 아니에요. 자, 이 외에도 뭐 수요 공급 조절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좋은 말이긴 한데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빨간색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를 외워? 하얀색을 외워. 하얀색 이거 목적을 외워야 돼. 목적을 딱 외우고 있으면 딱 보고 목적 아닌 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래서 목적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적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장차 소장님들이 되실 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 법 제1조에 규정돼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읽는 게 아니고 분단별로 읽겠습니다. 저는 분단별로 읽는 거예요. 다 같이 분단별로 읽습니다. 할 줄 알면서 왜 그냥 이불로 분단별 요거 하려고 이불로. 자, 분단별로 읽어요. 분단별로 항상 그래요. 뭐 혼자라도 할 수 없다. 자, 1분단이 어디냐 하니까 그 제일 그 벽 쪽에 계신 분들이 다 1분단이에요.
되겠죠? 1분단. 2분단이 좀 많네. 2분단. 2분단. 잘 앉아있으세요. 2분단. 좀 많고. 여기에 3분단. 3분단이에요. 여기 창가 쪽에 계신 분 4분단이에요. 아시겠죠? 할 수 없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 인문과정 때 해봤을 텐데. 자, 하여튼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 이거를 목소리를 맞춰야 돼요. 한 목소리로 나오도록 하고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표 한 사람만 시킵니다. 대표 한 사람만 시켜요. 대표 한 사람만. 그 분단이 안 되면. 그래서 어저께는 대구에서 내가 안 돼가지고 1분단부터 안 돼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계속 이거만 하고 막 1시간 동안 이거 하고 마쳤어요. 그거 하고 싶으면 계속 틀리든지. 자, 하여튼 시작하면 하시면 되는데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크게 하셔야 돼요. 뒤에 분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분들 크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 다 들립니다. 뒤에. 자,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입니다. 시작.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까, 혹시? 어떻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가 1번이 1분단을 읽으라고요. 다 같이. 1분단은 벽이라고, 벽 쪽에. 1분단 읽고, 크게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로. 2분단 읽고, 요거 2분단. 요 3분단 읽고. 그 다음에 여기 4분단 읽고. 되겠죠? 네. 합니다. 자, 1분단부터.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시작.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다. 자, 정하여. 자, 2분단. 맞아요. 거점. 깜짝이야. 무슨 뭐. 자, 전문성이야. 자, 세 번째. 오, 참 대단해요. 예, 육성 하이어. 궁극적인 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4분단이 제일 잘했네, 그죠? 딱 한 목소리로 나왔어요. 4분단이 한 목소리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개업식을 할 거 아니에요. 개업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친구가 왔어. 그래서 친구가 이제 살짝 와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시렵니까? 뭐라고? 왜 국민경제 이바지 할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셔야 돼.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는 바로 집에 갑니다. 바로 집에 가고 전화번호 삭제. 자, 그래서 목적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볼게요. 두 가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성격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해요. 일반법.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항, 장소를 불문하고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일반법이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두 번째. 특별법인데 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뭐가? 중개사법이. 그러니까 중개사법이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중개에 관한 내용이 중개사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라고 했을 때 민법, 상법보다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겠습니까? 맞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중개사법에 보니까 없어. 중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러면 상법하고 민법 중에서 뭘 먼저 적용시키겠어요? 상법. 아무래도 앞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왜 상법? 민법보다 왜 상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중개에 대해서? 뭐라고요? 상업에 가까우니까. 정확한 이유를 자, 소장님은 누구예요?
상인이에요. 소장님 상인이에요. 역시 우리 방송 분량 때문에 이불로 알고도 대답을 좀 늦게 하는 편이네, 보니까. 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부를 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 그러니까 소장님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한테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거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내용이 없다면 민법보다는 상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상인이기 때문에. 근데 상법에도 없다 그러면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을 적용시켜요. 소장님도 국민입니까? 국민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법인 민법 적용시킨다. 그래서 법 적용 순서를 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간법이다. 중간법. 다른 말로 이제 혼합법이다. 사회법이다. 이래 부르는데, 우리가 등록관청, 그러니까 국가하고 소장님하고 그러니까 관계는 공법적인 관계예요. 그죠? 공법적인 규정이 들어있고요. 소장님하고 의뢰인하고 관계, 개인과의 관계예요. 그건 사법관계지. 그래서 그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 보면. 그래서 이걸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이라 불러. 그렇게 파악하면 되고, 네 번째가 국내에 있는 중개사만 취급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법? 국내법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내법. 자, 이제 우리 법령의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법령 구성인데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이라는 게. 법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했습니까? 국회에서 한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 제정했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걸 시행령이라 불러요. 시행령. 그러니까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명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규칙. 이건 누가 만듭니까? 각부 장관이 만든다 보시면 돼요. 각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 국토교통부령이라 불러요.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률은 7개의 장 51조가 제일 마지막 조예요. 자, 1조는 뭐예요? 1조는 뭐예요? 1조는 목적 했잖아. 1조는 목적이죠. 그럼 51조는 뭐예요? 깜짝이야. 야, 그래도 자, 과태료라고 하죠. 과태료예요. 과태료. 이건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예 모르는 거죠. 과태료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완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51조는 마지막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몰라야 돼. 일단은 51조가 제일 마지막. 중간에 비어 있어요. 27, 28조 비어 있어요. 자, 플러스 시행령이 7개의 장 38조가 제일 마지막 조고, 플러스 시행규칙은 6개의 장 29조가 제일 마지막 조. 그러면 3개를 더해 보세요. 이거 몇 조가 나왔어요? 118조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18조 저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 118조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대충 40문항 아니지. 40문항 아니죠. 아까 몇 문제? 예? 28개 정도 나온다 했잖아. 대체적으로. 70% 차지한다고 했죠. 40문항 중에서 70% 차지하지.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지. 118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이 시행령에는 대체적으로 각종 사항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항 기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우리 서식 있죠. 서식. 등록신청서, 자격증, 등록증, 등록대장 다 서식이에요.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자중개계약서 같은 거 다 서식이라고. 확인 설명서 다 서식이잖아요. 그 서식들이 여기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별지 서식. 28호까지. 1호부터 28호까지. 그 다음에 절차 있죠. 등록 절차, 신고 절차 같은 거, 지정 절차 같은 거, 이 절차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절차까지 다 공부해야 돼.
등록 절차에 다 첨부 서류까지 다. 그래야지 118조 다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 꺼볼게요. 여기까지. 자, 앞으로 가서 22페이지에. 자, 밑줄은 제가 밑줄 꺼라는 걸 꺼야 됩니다. 아무 때나 밑줄 꺼고 그러면 안 돼. 자, 22페이지에 거기 1번에 법령의 성격, 공유중개사법 성격 있죠, 성격. 자, 성격부터 보세요. 양가로 1번. 부동산 중개에 관한 무슨 법입니까? 기본법이에요. 줄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최대한 암기하려고 하세요. 암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기본법이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줄 끄시면 돼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다른 건 더 읽어볼 필요 없어. 제가 다 읽어보고 왔어요. 제가 대신 다 읽어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이 중심 부분만 좀 읽고 하시면 돼. 그렇게 하려고 밀쳐치는 거예요. 박스 안에 보세요. 특별법, 일반법 적어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 상법에 의한 특별법으로서 거기 박스 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 순으로 적용되겠다.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양가로 2번. 자, 중간법이라 되네, 중간법. 중간법의 영역, 중간법이다. 이 말이지. 자, 무슨 말입니까? 네, 공법적인 성격과 첫 번째 줄, 사법적인 성격이 모두 가지고 있다.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혼합법이라고 하고 사회법이라고 해요. 그 옆에 사회법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국내법이다. 이 말이지. 첫 번째 줄,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국내에서만 적용이에요. 국내에 있는 중개사무만 취급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큰 2번 법령의 구성입니다.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법 돼 있죠. 여기 뭡니까?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돼 있네. 세 번째 줄 보시면은 7장 51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7장 51조 제일 마지막 장 51조다. 양가로 2번 시행령 같은 말 뭐라고? 같은 말 대통령령. 두 번째 줄에 나오죠. 7장 38조. 그래서 이 시행령, 대통령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고요? 사항, 기준, 그 적어놔야 돼. 없는 거는 사항, 기준. 그 대통령 옆에다가 사항, 기준.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사항, 기준.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입니까? 네. 세 번째 줄에 보세요. 6장 29조 돼 있네. 6장 29조.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서식, 절차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제2절 재정 목적이 나왔네. 우리 법 몇 조입니까? 제1조입니다. 제1조 목적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목적이.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밑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까지. 여기에 전제이면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목적이죠. 세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자, 네 번째 목적은요. 국민경제 이바지. 자, 국민경제 이바지가 이제 네 번째 목적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궁극적인 목적이고 2차 목적 간접 목적이라 그래요. 2차 간접, 예?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제3절 용어의 정의 나오죠. 이 용어의 정의는 이때까지 거의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신을 좀 맑게 해서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